시작하겠습니다. 자, 82의 문제예요. 1번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을 물었습니다.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 변경은 추정의 변경이죠. 1번 틀렸고요.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으로 처리합니다. 틀렸고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 선입선출법을 이동평균법 뭐 이렇게 바꾸는 건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3번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처리하며 그 효과를 단기와 단기 이후 기간에 반영한다. 4번이 맞네요. 1번에 맞는 것은 4번입니다. 자, 다음은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래이다.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할인 발행하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네, 증가하죠. 할증 발행하였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할인 발행 정확하게 차변의 현금, 주식 할인 발행 자금, 대변의 자본금. 할증 발행은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주식 발행 조가금 다 증가합니다. 미처분 이경금으로 주식 배당을 하였다. 어쨌든 주식 배당하면 대변의 자본금 증가하죠. 주식을 10주를 5주로 병합하였다. 병합은 합치는 거죠. 변동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원짜리 10장을 5만원짜리 2장으로 바꿨다. 변동이 없잖아요. 그렇죠? 만원짜리 10장이 10만원이에요. 5만원짜리 2장으로 병합하였다. 변동이 없잖아요. 그렇죠? 10만원이니까. 그래서 얘는 수량이 줄어드는 거지 자본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죠. 3번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설명을 모두 골라라. 올바른 설명을 골라라. 자, 매입과 관련된 할인, 애누리,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에서 차감하는 거 맞습니다. 재고자산이 손상을 입었을 때는 재고자산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 있죠. 저가법에 의해서. 나번은 틀렸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한다. 저가법. 평가손실 인식하는 거 맞습니다. 재료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한다도 맞죠. 네, 나만 틀렸어요. 나만 틀렸고요. 가다라 맞았으니까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차량 구입에 대한 내용이다. 2020년에 감가상각비로 맞는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5천만 원에 취득했고요. 취득 부대 비용이 175만 원이 발생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175만 원. 그러면 취득원가는 5천만 원에 플러스 175만 원. 175만 원. 자동차 타이어를 스노우 타이어로 교체하였으면 이 중 50%는 대리점으로부터 지원받았다.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은 수익적 지출이죠. 수익적 지출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잔존가액은 0이고요. 내용연수는 5년이며 정액법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5,175만 원이 취득원가가 되는 거죠. 5,175만 원 나누기 5년입니다. 나누기 5년. 그러면은 5,175만 원 나누기 5년을 하면 1년분이 얼마로 계산이 되냐면 1,035만 원 이렇게 계산이 돼요. 1년분이 1,035만 원인데 10월 1일에 취득했으니까 곱하기 12분의 3개월이죠. 10, 11, 12. 그쵸? 곱하기 3. 그쵸? 나누기 12를 해주시면은 258만 7,500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맞죠?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이 아니에요. 맞아요. 무형자산의 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사용이나 처분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는 것도 맞죠. 그래서 가나다라 모두 맞습니다. 5번의 답은 4번이에요. 6번. 자, 다음 자를 이용해서 단기총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단기총 제조원가는 자, 직접 재료비. 그죠?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그리고 제조간접비.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직접 노무비가 5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직접 노무비가 50만 원. 제조간접비는 직접 노무비의 150%다. 50만 원에 150%니까는
75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공원가는 이거 두 개 더해준 게 가공원가죠. 가공원가는 125만 원이에요. 가공원가가 125만 원. 재료비의 200%다. 그러면 재료비가 X로 놓고 봤을 때 X의 200% 그죠? 가 125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럼 X값은 얼마 나올까요? 125만 원 나누기 200%를 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62만 5천 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62만 5천 원. 6번의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2만 5천 원. 재료비가 62만 5천 원이잖아요. 재료비가 62만 5천 원. 여기에서 총 제조원가를 물었으니까는 요 세 개를 이제 몽땅 다 더해준 값이 되는 거죠. 62만 5천 원을 여기다 더해주시면은 187만 5천 원이 되겠죠. 187만 5천 원. 187만 5천이 답이 되는 겁니다. 물음을 제가 잘못 봤어요. 그래서 물음이 단기 총 제조원가를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세 개 합친 것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7번 조업도가 변동할 때 변동비와 고정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무조건 쓰고서 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고정비와 변동비의 차이점 무조건 쓰고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고정비는 자, 생산량이 증가해도 원가 총액은 변동이 없어요. 때문에 단위당 고정비는 반비례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반비례합니다. 변동비는 생산량이 증가하면 총액도 같이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총 고정비는 변함이 없다. 고정비는 총액이 변함이 없다. 맞죠?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이것도 맞죠? 단위당 고정비는 비례 증감한다. 단위당 고정비는 얘가 증가할 때 얘가 감소하는 거니까 비례가 아니죠. 반비례죠. 반비례. 틀린 것은 3번이 틀렸습니다. 총 변동비는 비례 증감한다. 총 변동비가 이거잖아요. 생산량이 증가하면 같이 증가한다고 그랬으니까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거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 자, 평균법에 의한 제품 제조원가가 다음과 같을 때 선의선출법을 적용할 경우와 비교해서 올바른 것은 일단은 기초제공품이 없어요. 기초제공품이 없으면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의 값은 같다. 그죠? 그러면 더 이상 풀을 필요 없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동일하다.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풀을 필요 없이 기초제공품이 없으면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의 값은 같다 그랬습니다. 자,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고 있다. 자, 지난 강의에서도 공식을 써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제조간접비 예상액 나누기 예상시간이에요. 예상시간 이렇게 해주시면은 예정 배부율이 계산이 됩니다. 예정 배부율. 자, 두 번째는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시간입니다. 실제 시간 이렇게 해주시면은 예정 배부액이 나오는 거죠. 예정 배부액이 계산이 됩니다.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액.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제조간접비 예산액은 200만 원 나와 있어요. 제조간접비 예상액은 200만 원 나누기 예산조업도가 100만 시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00만 시간. 그러면 예정 배부율은 2원이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2원 곱하기 실제 시간이 실제 조업도가 150만 시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150만 시간. 그러면 예정 배부액은 3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예정 배부액이 300만 원인데 실제 발생액이 307만 원이죠. 예정 배부액이 작아요. 실제 발생액보다. 그러면은 과소배부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정 배부액이 작으면 과소배부. 얼마만큼? 7만 원만큼.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과소배부 1번. 됐죠? 요 공식 두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번. 표준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표준원가란 사전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산정된 원가를 뜻하고요.
표준원가가 설정되어 있으면 계획과 예산 설정이 용이하다도 맞습니다. 원가 통제를 하려고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3번이 틀렸어요. 실제 원가와 표준원가 차이 나는 경우에 원가 통제가 가능합니다. 원가 흐름의 가정 없이 제품의 수량만 파악되면 원가 계산을 신속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맞고요. 틀린 것은 3번. 11번. 자, 현행소득세법에 따른 기본공제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세액공제밖에 없습니다. 소득금액 기준, 생계를 갖춰야 되고 나이 기준 모두 따져서 기본공제 대상자만 받을 수 있는 건 보험료세액공제예요. 의료비는 나이도 따지지 않고 소득도 따지지 않습니다. 교육비와 기부금은 소득만 없으면 돼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교육비와 기부금은 나이는 상관이 없고 소득만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나이, 소득 모두 다 따진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12번.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인건비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물었어요. 한 명에서의 노무출자사원. 노무출자사원이 뭐냐면 노동력을 출자한 사원이에요. 인건비는 급여가 아니라 배당의 성격이기 때문에 송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비용 인정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명의 회사의 노무출자 사원은 노동력을 출자한 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사원은 일반 주식회사로 따지면 주주랑 똑같은 거예요. 한 명의 회사에서의 사원은 주식회사에서의 주주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종업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주기 때문에 인건비는 배당으로 봐줘요.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비상근 임원은 출퇴근이 일정치 않은 사람, 출근과 퇴근이 일정하지 않은 임원을 비상근 임원이라고 합니다. 부당의 계산 부인이 아닌 경우에는 비용 인정이 되는 거 맞고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 중에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결정된 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송금불산입 맞아요. 자, 법인이 근로자와 성과 산정 지표 등에 의해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지급하는 이익 처분에 의한 성과금은 송금에 산입한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 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송금불산입돼요. 근로자의 이익 처분에 의한 성과금 송금 산입 안 됩니다. 송금불산입이에요. 송금에 산입이 안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13번. 이기 확정 부가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것을 옳은 것으로 물었습니다. 일단 600만 원 들어가겠죠? 600만 원 들어갑니다. 오픈마켓 사이트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였고 총 매출액은 500만 원. 500만 원 들어가겠죠? 네. 수수료는 준 거니까는 과세 표준이랑 관련이 없어요. 준 것은 과세 표준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600만 원, 500만 원 두 개 더해주면 1100이죠. 자, 1100만 원에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을 했는데 선적일이 그죠? 선적일이 11월 20일인데 환가일이 나와 있어요. 이 환가일과 선적일 중 빠른 날의 환율이 빠른 날의 환율이 과세 표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10,000 곱하기 1,020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빠른 날이 15일, 환가일이 빠르니까. 그럼 1,020만 원이죠. 자, 연체이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체이자 받은 거는 과세 표준, 즉 부가세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600만 원, 500만 원, 1,100만 원에다가 1,020만 원 더해주니까는 얼마가 될까요? 2,120만 원, 2,120만 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체이자는 부가세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4번. 다음 자료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서 재화나 용역을 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로서 부가세법상 매입세 공제를 위해서 수령명세서 제출을 하고자 한다.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2500cc 승용차 유류대 풀공제죠. 교통비도 풀공제, 접대비도 풀공제입니다. 접대비도 풀공제. 자, 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사무용품비 됩니다. 사무용품비 되고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도 되고요. 직원들 회식비도 됩니다. 3개네요.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5번. 의료비 세공제 대상이 되는 지출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안경 구입비 50만 원 한도 되죠. 진찰, 치료, 질병 예방 됩니다. 보청기 구입하는 것도 되고요. 건강 증진을 위한 거니까 안 되죠.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의료비 세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